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식설 시작합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던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또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경제 상황,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LG경영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인플레이션 걱정도 크고 여기에 따라 또 경기 침체 우려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죠. IMF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총재입을 통해서 직접 언급을 했는데 만약 하향 조정할 경우에는 이번이 벌써 이제 세 번째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한진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래 당초 조금 경기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한 부분이 문제였고요. 아, 처음에요? 네, 그 낙관적인로 전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조금 낙관적으로 봤다.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좀 뜯어 보니까 결국 조금 구조적이었더라. 그러니까 조금 끈끈하고 좀 기저에 네. 구조적인 게 쭉 깔려 있는데 그걸 너무 가볍게 바꾼 네, 이런 부분 구조적인 부분이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의 임금 상승이라든지 또 대중 관세 부과라든지 또 자유무역 질서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저에 깔려 있고 거기에 이제 돈을 푼 유동성 효과, 유동성 견인 인플레이션이 이제 깔려 있고 거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가세하니까 그렇죠. 네. 이게 층층이 켜켜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조금 묵직하게 경기를 누르고 있더라. 네. 이런 부분들을 모두가 조금 가볍게 여기면서 경제 전망이 빗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4.4에서 3.6으로 4월 달에 한 번 더 조정을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좀 경각심을 가질 만한 시기는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도 좀 가볍게 여겼던 걸까요? 그 당시에도? 원래 경제 전망 기관들이 항상 낙관적입니다. 또 정부가 내놓는 경제 지표도 네. 전망이라기보다는 약간 목표에 기대가 가깝고, 섞인. 네. 그래서 특히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이 조금 급격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경제 전망이 빠르게 수정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가 보통 그 추세를 본다면은 우리가 그 신호하고 노이즈를 얘기하죠. 네. 그러면 신호가 강해야 되는데 지금 노이즈만 굉장히 그냥 강한 상태인 것 같고 그게 지금 그 미래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좀 악화되는 면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석유 가격 같은 경우도 그냥 이틀 사이에 111달러에서 98달러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마음을 바꿨다. 인플레이션이 심할 것 같아서 생각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좀 심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걸 보면은 지금 노이즈가 상당히 강하고 네. 그 노이즈가 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유동성이 아직까지도 좀 너무 많이 남아서 그렇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주식시장에 갔다가 주식시장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또 그냥 그 물자, 그 석유 같은 데 가다가 그 다음에는 또 채권으로 가다가 이렇게 어디 갈지 그게 방황하는 거네요, 일종의. 그러니까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냥 가보자. 그래가지고서 노이즈가 굉장히 심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노이즈가 또 심하면은 추세를 걷어오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조영민 의원님 어떠십니까? 경제 상황이 사실 인플레 잡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 침체도 걱정을 좀 하게 되는 시점이 된 것 같거든요. 우선 김한진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기존의 IMF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예상되는 수치도 좀 낙관적일 것 같고. 그래요? 네. 한 번 더 낮추는 숫자도 낙관적일 것 같다는 아무래도 말씀이세요? 그럴 것 같고요. 더 나빠질 거란 말씀이시네요, 실제로는. 예. 저희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한 2%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2%대요? 네, 근데 최근에 나왔던 월드뱅크의 올해 성장률 전망도 세계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3%가 되지 않게 지금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난달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뭐 미 연준이 실패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을 때에도 그 당시에 이코노미스트들 컨센서스가 3.3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좋아지는 뉴스들보다는 안 좋아지는 뉴스들이 더 많았던 걸 생각을 하면 뭐 낮춘다고 하더라도 2%대로 낮추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다 막 오르고 변동성도 크고 이런 상황인데 국제유가도 뭐 계속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또 최근에는 $100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등락을 좀 오가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일 것 같아요. 근데 전망은 좀 엇갈리더라고요.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다른 입장들을 좀 내놓고 있어서 내려갈 것이다,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니까 전망에 대해서도 아마 투자자 혹은 이제 경제를 계속 이제 경험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가 전망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 전망에 대한 시각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네. 유가가 일단 공급 사이드에서 조금 정보가 불확실합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기에 네. 가령 뭐 러시아의 지금 일산 그 수출 하루 수출 물량이 800만 배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오펙이 증산할 수 있는 게 지금 400만 배럴 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석유 전문가들은 이게 조금 과장된 수치일 거다. 실제로는 그렇게 증산할 수 없을 거다. 400만 배럴이 네. 굉장히 뻥튀기 돼 있는 거다. 네. 그리고 비오펙도 뭐 한 200만 배럴 뭐 증산할 수 있다 하는데 뜯어보니까 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석유 채굴 시설이 뭐 지금 다 뭐 엉망이고 뭐 내전을 한다든지 뭐 물류가 지금 막혀 있다든지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엉망인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 비축유나 이런 그 서방의 재고 부분도 지금 바닥이지 않습니까? 역사적 바닥이라서 실제로 러시아가 조금 무기화할 수 있는 지금 그 동절기까지 끌고 가면서 뭐 동절기라고 해봤자 3, 4개월 정도 되면 뭐 10월 말 11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추워지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뭐 다시 또 유가가 올라갈 거다. 이런 쪽에 이제 베팅하는 분석가들도 분들이 있고 계시고. 또 아래쪽으로 보는 분들은 이제 경기가 침체될 거다. 결국엔 수요 사이드에서 조금 보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되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결국 역사적으로 고유가는 고유가로 잡혔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고유가는 항상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 파괴 과정을 통해서 수요 조정이 파괴 오는. 경로를 통해서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제 뭐 놀러 가지도 않고 네네. 소비도 안 하고 뭐 절약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빨리 예상보다 빨리 오면 결국 유가는 아주 빠르게 조정을 보여서 뭐 말씀하셨듯이 연말 뭐 65불 뭐 이렇게 가능한 시나리오죠. 네네. 그래서 이게 둘 다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데 네. 제 생각에는 뭐 구조적인 앞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조금 더 이렇게 사악한 그러한 그 의도로.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 그에 반해서 재고라든지 생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한적인 또 탄소 제로로 사실은 좀 가장 심각한 게 탄소 제로 정책을 가면서 전 세계 정유 회사들의 가동률이 증설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탄소 제로로 네. 가는데 뭐하러 증설을 하겠어요, 사실. 그리고 네. 채굴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셰일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가동률이 높다 보니까 하반기에 뭐 정유 회사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이 갑자기 뭐 여름에 조금 정기 보수를 해야 되는데 네네. 안 하고 가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릅니다. 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가동 중단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기타 등등
어쨌든 공급 사이드에서 어떤 그 차질 요인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네. 유가는 수요 파괴로 인해서 떨어지지만 조금 서서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연말에 한 85불대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이하로는 조금 쉽지 않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지금 공급 불확실성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수요 불확실성이 조금 더 걱정되거든요. 수요요? 수요요. 그 국제 수요를 보면은 네. 그래서 IMF도 지금 요거를 많이 걱정하는 거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지금 IMF에서 많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외환 위기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위험이 없을 것 같지만은 지금 개도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팬데믹 동안에 돈을 빌린 나라들이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그 이자 부담이 늘어가지고선 그 외환 위기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거를 상환을 잘 걱정하고 못하는. 있는데 그런 외환 위기가 뭐 몇 국가에서 터졌다고 해도 개도국들의 수요는 크게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요도 그렇게 확실하지 않고 지금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작년서부터 강화된 미국 수요의 강화 때문이고 거기에 또 덩달아서 중국도 수출 수요가 늘었고 뭐 우리나라도 좀 수출이 좀 늘었고 그렇게 됐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 미국 그 수요가 어떻게 될까 그것도 지금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지금 그 1분기까지는 미국 수요가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2분기는 공식적인 숫자가 안 나왔지만 여기저기서 나오는 통계를 보면은 좀 기가 꺾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좀 보고 있지만은 실제로 숫자가 나올 때까지는 좀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가는 그러면 흐름 자체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흐름 궁금한데. 자체는 네. 최근에 지금, 계속 등락이거든요, 사실. 지금 지금보다 조금 더 낮아질 것 같은데 그래요? 여기서 또 하나 또 예측할 수 없는 게 러시아의 반응이에요. 그렇죠. 석유 가격이 너무 내려간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유럽을 압박하기 위해서 공급을 더 줄일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악한 의도와 또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선 네.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는 안 내려갈 것 같다. 조영문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많이 안 내려갈 것 같다. 뭐 사실 85달러로 예상하셨으니까 거의 비슷한 의견으로 좀 여겨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들하신 그런 변수들 불확실성 요인들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비슷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최근의 움직임처럼 경기 침체 가능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경기 침체 가능성과 관련을 해서는 제가 판단하는 최근의 트렌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고요. 네네. IB들의 컨센서스는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절반 이상으로 보는 기관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면서 그 시기는 앞당기고 그것을 메인 시나리오로 바꾸는 IB들이 점점 늘고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노무라라던가 도이치방크라던가 그런 쪽에서는 이미 그 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최근에 상당히 높이고 있는 중이고요. 그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원유 수요 쪽에서 네. 영향을 받을 것 같긴 한데 네. 저희의 뷰는 가능성은 높은데 강도는 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시기는 앞당겨지고 시기는 앞당겨지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제 유가도 그에 반응해서 앞으로 당분간은 좀 출렁이면서도 그러한 가능성을 반영해서 변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뭐 국제 IB나 이런 쪽에서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는 쪽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시기도 좀 앞당기는 쪽으로 흐름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경기 침체의 대표적인 뭐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 또 금리 역전 뭐 이런 것들인데 최근에 2년물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역전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이제 경기 침체의 뭐 전조라고 이제 여겨지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를 진짜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제 깊은 수렁으로 좀 들어가는 건지 이거에 대한 판단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은 뭐 앞으로도 빈번히 일어날 것 같다. 그래요? 네, 내년까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경기 침체 시그널을 뭐 제공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뭐 금리 차가 문제가 아니고 네. 이제 경기가 좀 이제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좀 가볍게 침체를 보일 거다. 네.
아니, 무슨 얘기냐. 네. 뭐 이런 경우 물가가 이렇게 8% 넘게 올라가는 경우에 가볍게 경기 침체를 보이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없었다. 깊게 아주 파고들 호되게, 것이거든요. 아주 호되게. 딥 디프레션이 올 거다. 그것도 빨리.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 중간선에서 조금 경기가 타협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보기에는 너무 인플레이션이 높고 연준도 세계 중앙은행도 지금 금리를 올리는데 네. 일단 경기를 침체시키기 위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비용, 경제적 비용이 드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상도 어쨌든 경기 수요 파괴가 확실하게 일어날 때까지 계속 올릴 거다라는 거죠. 문제는 경기의 내성입니다. 맷집. 경기가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통화 긴축을. 네. 근데 저는 미국 경제는 조금 잘 버텨낼 것 같아요. 그래요. 어제- 맷집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네, 보시는 어제 거네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도 약간 경기가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자세히는 못 들어봤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일단 고용 시장이 실업자 1명당 2자리의 일자리를 지금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은 고용 환경이 그것도 괜찮은 줄겠지만 편이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유동성이 아직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예를 들어서 4% 정도를 위로 올라가려면 한 달에 15,000개 일자리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실업률이 정말 불경기라고 얘기할 만한 4%대 중반 이후 5% 올라가 버리는. 네, 이런 그 시점은 내년 하반기 정도? 내년 가을 정도면 한 5%에 근접한 4.5%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령 금융위기 때는 미국 실업률이 10%가 넘게 올랐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 중간 정도의 경기 침체에서는 거의 한 6%에서 7% 실업률을 달성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미국 기준으로 실업률이 한 5%대 초중반 간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는 맞는데 네네. 아주 깊은 깊게 경기 들어가지는 침체는 않을 아니다. 것이다. 네, 물론 이제 경기 침체죠. 그래서 네네.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거는 이제 산업 구조의 변화라든지 그동안 그리고 기업들의 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선진국 특히 미국은 좀 인플레이션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성이 있지만 나머지 나라들은 포함해서. 사실은 경기 침체가 오면 세계 교육이 줄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1차적으로 시달렸다가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동반 침체가 오면 또 시달리게 네, 되네요. 중국, 한국, 일본, 독일 이러한 그 공업 수출국은 유가가 올라갈 때는 수입이 늘어서 무역 수지가 안 좋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면 수출이 안 돼서 또 무역 수지가 안 좋고 이렇게 해서 이번 경기 침체 기간 동안 가장 혹독한 비용을 치러야 되는 그런 구조적으로 안 좋은 지역이다. 오히려 미국이 돈을 풀었지만 네네. 거기에 따른 어떤 폐해는 신흥국이 더 크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더블딥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불황을 겪었다가 좀 회복되려고 했는데 다시 또 불황을 겪는 일종의 더블딥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 미국이 형식적으로 따지면은 지금 벌써 침체 들어갔을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지금 1분기에는 GDP가 역성장하고. 마이너스 성장했고 네. 그다음에 2분기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런데 지금 이게 미국이 경기 침체라고 해도 굉장히 이상한 경기 침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1분기 GDP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소비, 특히 내구재 소비, 투자, 그리고 수입 다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수요가 강하지만은 그 수요를 생산이 못 따라온다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이 못 따라오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병목 현상 때문에 또 네. 러시아 그 침략 때문에 중간재들이나 원자재가 지금 들어오는 게 막혀가지고 쓰고는 싶은데 공급이 안 돼서 공급이 안 문제가 된다. 되는구나. 만약 그렇다면은 이게 침체라고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역성장을 하긴 했는데 예. 침체인가에 대해서는 그런데 좀, 수요는 네. 굉장히 강하니까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더블딥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지금 1분기 상태가 계속된다면은 지금 세계 그 병목 현상만 약간 풀리면은 그러면 다시 굉장히 강한
성장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2분기에서 요 수요 통계를 좀 봐야지만 이게 좀 꺾여서 이제 진짜 침체세로 들어가느냐, 네. 아니면은 그 계속 요게 병목 현상이고 미국의 수요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올라갈 거냐. 그거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선 지금까지 좀 흘러오는 얘기를 보면은 소비가 좀 걷잡힌 거는 같아요. 소비가 좀 꺾인 거는 같은데, 줄었다. 네. 그렇지만은 이게 어떤 뭐 체계적인 뭐 증거라기보다는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야기밖에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통계가 제대로 나올 때까지는 좀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2분기 연속 역성장 나면 침체로 좀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미국이 1분기에서 2분기도 역성장이 나오면 그거는 침체로 봐야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하신 것은 테크니컬 리세션이라고 해서 네네. 흔히 금융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일 때 침체라고 분류를 많이 하는데, 네네. 저희가 경제를 보는 사람들이 특히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특정한 기간이나 시기가 침체였는가를 할 때 더 많이 인용을 하는 것은 MBER에서 판정을 하는, 마치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경기 고점 저점 찍는 것과 비슷하게 네. 언제가 경기 피크였고 언제가 트러프였는지를 이렇게 해주죠. 네. 근데 그 기준으로 보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마이너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나오면서 테크니컬 리세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MBR이 판정하는 경기 침체는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고 봅니다. MBR은 그 전미 뭐 경제연구소 네네. 거기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서 볼 때에는 단순히 이런 뭐 GDP 성장률뿐만이 아니라 뭐 소비라던가 네. 소득이라던가 고용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다 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면에서 역시 사후적으로 판정이 이루어지겠지만 네. 실제 이번에 만약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침체 시기는 올해 1, 2분기보다는 조금 더 늦게 판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실제 저희가 체감하는 경기 침체 시기는 올해 1, 2분기보다는 좀 더 뒤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 때 교수님께서 앞서 사실은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요. 또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GDP라고 하는 숫자의 증가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니까 생산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생산 측면이 고려된 숫자가 마이너스 전분기 대비 역성장을 2분기 연속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건데, 특히 2분기 숫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애틀랜타 페드에서 예측하는 GDP 나우에서 포어캐스트 숫자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전망치로 봤을 때.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테크니컬 리세션 가능성은 저희가 보기도 분명히 높아졌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표로 볼 때에는 좀 뒤일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뭐 GDP만으로 판단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도 이게 드는데. 좀 재미있는 예. 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티컬 리세션이 된다면은 그러면 수요는 강하지만은 공급은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 따라오지 못하는 네. 상황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악화된다는 신호고, 만약 수요까지 덩달아졌다면 그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는 신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요를 정확히 알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갔는데, 지금 저기서 조금 전에 화면에서 그 개인 소비 숫자가 PC를 나왔는데, 저희가 PC 숫자가 PC가 나왔는데 맞아요. 거기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좀 수요가 잡히지 않았나, 네네. 그런 신호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은 PC만 봤을 때는 말씀하시는 PC만 거예요, 그렇죠? 보면요. 네. 그렇지만은 그렇네요. 아직까지는 결론 내기는 좀 너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FOMC 연준의 회의 6월 회의록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 거기서 보면 이제 어쨌든 물가를 먼저 잡겠다. 경기 둔화라는 일종의 지불을 좀 하더라도 물가를 어쨌든 잡아보겠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포인트의 인상을, 금리를 높이는 부분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큰 화두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금리를 올리면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이제 뭐 수요를 조금 줄여서라도 물가를 잡겠다. 잡아야 되는 이제 지금 절박한 상황. 그렇죠. 긴축을 지각한 연준의 절박함이 지금 뭐 속속들이 묻어 나오는데요. 근데 어쨌든 엊그제 나온 뭐 통화정책회의 그
보고서를 의사록을 네. 보니까 2분기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뭐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물류가 좀 개선되고 그 통화정책 보고서를 보면 그리고 좀 개인 소비 지출이 줄기는 하지만 실질 소득이 감소되면서 줄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서비스업 경기, 경제활동 재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뭐 인플레가 확실하게 오면 뭐 바로 지갑을 닫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조금 소득 계층에 따라서 닫는 속도가 다르고 또 인플레이션에 조금 그 체감적으로 인플레를 이제 체감하는 그 속도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시차가 있다. 소비를 확실하게 줄일 때까지는 이제 이렇게 연준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이언트 스텝은 뭐 지금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7월에 75bp, 뭐 7월 24일 FOMC에서는 그렇게 인상할 것 같고 8월에는 이제 정책 회의가 없고 네, 잭슨 9월에 미팅. 이제 네. 계속 또 75bp를 할까 아니면 50bp로 이제 낮출까 이제 이거를 고민할 텐데 제 생각에는 50bp 가능성이 높다. 아, 왜냐하면 9월에는요? 9월 달에는 뭐 75bp에서 이제 빅스텝 네네. 0.5%포인트 이제 인상으로 어쨌든 긴축의 강도는 7월이 가장 세지 않을까. 시장은 지금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마켓에서는. 그 7월과 9월 사이에 나오는 소비자 그러니까 소비 지출과 관련된 지표들 뭐 예를 들어 맞습니다. CPI라든지 이런 네.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고용과 특히 물가 지표가 네. 이제 그 사이에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지만 지금의 경기 좀 하강 속도가 하반기에 조금 완만하게 둔화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네네. 50bp 인상이 유력하고 그리고 이제 베이비 스텝 0.25로 돌아서는 시기는 아마도 11월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연말 연준의 기준금리가 3.50% 정도에 도달하고요. 그러면 지금 연준의 전체적인 위원들의 컨센서스가 3%대 초중반이거든요. 그렇죠. 더 높이 상으로. 네, 그리고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는 중립금리 2.50보다는 한 100bp, 1%포인트 높은, 위니까 네. 내년도 상반기에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데 충분한 선제적 조치가 올해 내에 이루어졌다. 연준은 그렇게 판단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장에서는 또 이런 정도를 어느 정도는 주가에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bp 한 번 더 올리고 그 다음에 50bp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비 스텝인 25bp를 할 네.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양 교수님은 어떠세요?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자이언트 스텝 할 가능성이 상당히 그래요? 높다고 보지만은 네. 이거는 아까 저 얘기했지만 데이터를 보고선 결정을 할 것 같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데이터에 따라서 갑자기 결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 지난달에 그 연준이 0.75% 포인트를 올렸을 때 네. 기자회견에서 이 결정이 한 이틀 사흘 내에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했어요. 그게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숫자가 너무 높게 나오니까 갑자기 시장에서 생각이 바뀌면서 네. 그러면서 연준도 거기 따라서 생각을 바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나왔는데 네네. 만약 예측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나왔다면은 그럼 0.75%는 충분히 갈 수가 있는 숫자인데 또 반대로 지금 우리가 좀 희망하는 것처럼 네.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혔다면은 0.5%포인트로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이 계속 된다면은 네. 그러면은 0.75%포인트로 올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역시 연준 회의 전에 있는 뭐 CPI 발표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일단 저희는 인플레가 아직 고점을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정점은 아직 남아 네. 있다. 그리고 가을쯤이 그 정점일 것 같고 정점이 지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떨어지기 어려울 걸로 일단 보고 있고요. 지금 금융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연방기금금리 선물 상으로 계산된 금융시장의 기대는 올해 연말까지 3.5% 수준까지 정책금리를 올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소폭의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기대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다음번 FOMC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할 확률을 96, 97%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실제로 그렇게 자이언트 스텝이 이루어지더라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금리 시장에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고 예상대로 있고요. 갔다라고 보는 거고 예. 그러면. 만약에 그것보다 더 완화된다라고 한다면은 금리 시장이 더 반기겠지만 그런데 제가 보는 지금 미 연준의 스탠스나 판단, 네. 특히 분기에 한 번씩 나오는 점도표에 반영된 연준 이사들의 판단은 지금 금융시장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금융시장의 예상보다는 미 연준은 적어도 앞서 있었던 점도표 상으로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좀 금리를 올릴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네네. 같은데 저희가 보는 뷰는 사실은 금융시장이 좀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 미 연준은 통화 긴축 속도로가 늦었고 전환이 늦었던 것처럼 역시 이번에도 좀 늦게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간 정도쯤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근데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건 연준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연준이 결정하고 생각하는 대로 간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연준이 네. 지난 1, 2년간의 점도표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기를 해보면 예, 자신들이 전망하고 예상한 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네요. 이번만의 상황이 아니고 과거의 통화 정책의 전환기나 긴축 시기에도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점도표를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미 연준이 어떻게 보고 있구나를 정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을 해야지 네네. 실제로 그게 실현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조금 다른 지표들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그건 또 다른 생각합니다. 얘기다라는 네네. 거네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FOMC 회의보다 먼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결정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의 어떤 경제 상황들을 체크하면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한국은행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빅스텝, 그러니까 50bp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도 물가 상황이 뭐 호락호락하진 않으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빅스텝, 50bp 인상 가능성. 네, 저는 뭐 빅스텝 가능성이 뭐 90% 정도 된다. 그래요? 네, 거의 뭐 확실하지 않을까. 거의 기정사실화하시는 네, 네. 거네요. 그러면 90%라는 얘기는. 네, 어쨌든 뭐 우리나라 기대 인플레이션이 3.9%, 또 소비자 물가가 지금 뭐 미국하고는 조금 가중치가 다릅니다. 네네. 네, 지금 뭐 우리나라는 교통비라든지 주거비, 거주비가 조금 낮게 가중치가 책정돼 돼 있는 있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아무래도 좀 체감 물가, 뭐 지금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높고 뭐 4월에 4%, 5월에 5%, 6월에 6%, 7월에 7% 지금 얘기가, 네, 네. 월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올라가는 네, 이렇게 지금 네. 얘기를 하고 그 있는데 정도로 좀 심각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또 국제 유가가 꺾여도 좀 소비자 물가는 조금 후행해서 반영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뭐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그리고 거죠. 또 특히 우리나라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는 환율이 최근 뭐 한 분기 정도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환율이 약세여서 이런 부분에서 한국은행도 일단은 좀 너무 고통스럽지만 네네. 일단 50bp를 올리고 그 다음에 베이비 스텝으로 가면서 연말까지 3.0% 정도에 기준금리 도달하면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0.5% 네, 한 50bp 차이. 낮은 네. 그런 상태로 도달하기 때문에 적어도 뭐 국제 어쨌든 기준금리를 꼭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통화 정책의 동조화 측면에서도 이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0.25% 올렸을 때 네. 그때 그 예측했던 것은 미국이 0.5% 포인트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선 우리가 0.25% 포인트 했는데. 올렸는데 갑자기 0.75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번 7월 말에도 그 0.75 올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0.5를 최소한도 한 번은 피할 수 없을 거고 어쩌면 한 번 더 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네. 우리가 금리 역전을 버틸 수는 있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금리 차이가 너무 심하면은 그러면 환율의 우리 원화의 약화가 너무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0.5% 포인트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아쉬운 거는 제가 어저께 달력을 확인해 봤더니 미국 CPI가 13일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먼저 결정한 다음에 네, 볼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날이 네. 그 오후나 그 다음 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CPI를 좀 먼저 볼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CPI를 못 보고선 결정을 해야 된다면은 그러면은 0.5%포인트 이번에 올릴 것 같고 예상하는 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좀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한 번 더 0.5%포인트를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CPI 보고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또 않아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 지금 7월에 저희가 금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50bp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50bp를 한다면 7월에 안 하고 8월에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같이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결정을 보고 하느냐 지금 하기 전에 하느냐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제가 답을 해야 되는 폴이 있는데 네. 금통일 앞두고 그 폴에서 답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저도 0.5%포인트 인상할 것 같다라고 답을 드렸고요. 결국은 지금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인플레 압력을 더 중시할 것이냐, 그 뒤에 올 수도 있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나 지금의 경기 둔화 움직임을 더 중시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네. 아까 뭐 미 연준 말씀도 하셨지만 한국은행 금통위도 그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사람들이 그렇죠. 하는 회의고. 회의잖아요. 결국은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한은의 지금 입장 스탠스가 어떠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는데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하는 그렇죠. 결정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한은은 지금 일단 스탠스는 분명히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 그게 중앙은행의 책무다.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 기간 높을 거다. 그리고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스탠스는 정해졌는데 문제는 속도죠. 그렇겠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어떻게?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0.5가 아니라 0.25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것은 앞으로 우리 경기가 꽤 둔화될 거고 글로벌하게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야 될 텐데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앞서 IMF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네. 한국은행 역시도 그 정도로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뭐 앞서도 뭐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유로서 국내 금리 역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근데 뭐 아마 제가 전에 출연 때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올려도 그리고 이번에 0.5를 올리고 설령 그 다음에 0.5를 또 올리더라도 정책금리 역전이 될 겁니다. 네네. 어차피 볼 그거는 수밖에 어차피 없다. 예상됐던 네. 거고요. 관건은 어느 만큼 역전되느냐인데 그리고 역전되고 나서 어느 정도의 폭으로 어느 만큼 지속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국내외 금리 역전에 있어서 우리의 금리 인상은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번 금통위에서 0.5가 아니라 0.25만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면은 네. 경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환율이라던가 외국인 자금 흐름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벌어지는 거니까. 예,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참여하고 있는 폴에서도 제가 듣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그래요. 있기 때문에 네. 근데 0.5 올릴 걸로 봤는데 0.25만 올려 들어간다면 사실 국내 금리가 역전될 때 폭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기대를 사실은 환율이라던가 음. 금융 변수들이 반영을 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0.5가 아니라 0.25를 한다라던가 이번이 아니라 다음번에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금융 변수에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과의 금리 역전은 사실 뭐 불가피하다라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상황에서 환율이 너무 걱정이에요. 환율 최근에 뭐 1,300원을 또 넘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어디까지 어떤 속도로 올라갈 것인가. 이게 또 그냥 단순히 뭐 금융시장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실물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뭐 환율을 결정하는 변수가 너무 뭐 다양해서 네, 뭐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네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뭐 유로화와 엔화가 동반 안정돼야 원화도 안정된다. 근데 이 유로화나 엔화를 안정시키는 가치를 안정시키는 요인은 결국 에너지 값이다라는 거고요. 결국엔 일본은 뭐 무역수지 적자에 의해서 경상수지 적자 위협에 지금 봉착해 있고 네. 직면해 있고 유로존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유로화가 달러당 1.08이 거의 뭐 패리티 1.0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를 깬다는 의견도 있고요. 1대1을 깨는 네. 네, 근데 균형을.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되고 유가가 안정되면
유로화는 반등하거든요. 반등할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얘가 계속 오른다라고 네네. 생각하면 뭐 유로화가 1.0을 깰 정도로 달러 강세가 더 추가로 진행되고 예,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뭐 107인데 네. 110을 넘겠죠. 더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 원 달러도 1,350원, 1,400원을 열어놔야 되는 이제 그러한 절박한 상황으로 지금 가정은 네. 하고 감안은 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조금 뭐 기승전 에너지 가격에 네네. 따라서 환율의 변동성이 있는데 지금 원 달러가 뭐 우리나라만 지금 유독 약세인 건 아니거든요. 유로화랑 거의 최근 1년간도 한 15% 정도 절하된 게 유로화랑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연초 대비도 한 10% 평가 절하됐는데 네. 그 유로화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 어쨌든 달러의 반대쪽에 있는 그러한 통화들이 동반 약세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조금 시스템적인 좀 전 세계의 어떤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따른 특히 공급 사이드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지금 텐트럼이다, 발작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아까 유로화와 엔화를 말씀 주셨는데 엔화가 안정되기가 쉬울까요? 엔화는 지금 일본 뭐 금융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저금리 상황에서 어쨌든 미국은 계속 올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강달러를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닌가라는 좀 그 부분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엔화가 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뭐 글로벌 IB들도 뭐 엔화 150엔 지금 뭐 주장을 하는데도 슬슬 나오고 있고 이거 좀 기분 나쁘죠. 사실은 98년도에도 엔화 약세를 준동하면서 아시아 외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네. 아시아 국가들이 다 변동환율 제도고 우리나라도 뭐 거의 5천억 달러에 가까운 외환 보유고가 있기 때문에 뭐 상황은 다르지만 네네. 아무튼 뭐 엔화를 조금 툭 건드리면 네. 뭐 금융시장에서 흔히 하는 얘기로 툭 건드리면 훅 넘어간다, 넘어갈 수 있다 이럴 정도로 지금 취약한다. 지금 위태하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공급 측면의 인플레를 저희가 앞서도 토론을 했지만 이게 금리 인상으로 막는 게 그 대응하는 게 맞느냐? 일본은 조금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은 이 공급 사이드 인플레이션을 지나치게 금리 인상, 통화 정책으로 조금 대응했을 때 그 후에 경기 침체가 훨씬 부작용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어떤 정책 철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사실 이렇게 금리 차 벌어지고 환율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자금 이탈 이런 것도 계속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그 우리가 그 금리 역전을 얘기했는데 네네. 우리가 그 원화 약세가 계속 이어질 것은 금리 역전 그리고 또 무역 적자. 그래가지고서 무역 수지가. 근본적으로는 석유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는 계속 원화 약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속도는 우리가 금리 가지고 좀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석유 가격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올 때까지는 어쨌든 원화 약세는 원화 약세는 네.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유럽하고 좀 같이 움직였지만은 지금 좀 괴리되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미국은 지금 어쩌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힐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유로존은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이 악화되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8.5%였던가? 그래가지고서 미국 수준으로 갑자기 올라갔고 아마 미국 수준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이 지금 직영향은 지금 유럽이 왔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들은 국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유럽은 직접 그냥 그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유럽 쪽에서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인플레이션율이.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유로화를 지금까지 좀 따라가고 있지만은 네. 좀 괴리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럼 우리는 우리는 자금 유럽 이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자금 좀 이탈 봐야 돼요? 같은 것도 좀 이제 계속 이루어질 거지만 네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금리 역전에 따라서 속도를 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은 좀 잘못되면은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가 있다. 관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기는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 아주 심하게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되거든요. 지금 독일 경제하고 동유럽 국가들 경제가 좀 많이 휘청거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조영무 의원님은 어떠세요? 지금 사실
뭐 주식시장 특히 눈에 많이 보이는 게 외국인들 자금 이탈, 매도, 뭐 팔자 이런 분위기가 있고 앞으로 금리가 더 벌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은 좀 시선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화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일단 앞서 말씀들을 자세히 해주셨지만 네네. 지난 일정 기간 동안 저희가 경험한 현상은 글로벌 달러와 강세 속에서 여타 주요 통화들의 전반적인 약세죠. 약세죠. 네. 그중에서 특히 일본 엔화 약세가 두드러졌었고, 음. 근데 과거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것처럼 원화 약세가 나타났었을 때 저희가 경험하거나 또는 기대했었던 몇 가지 효과들이 있죠. 일단 국내외 금리 역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과거 케이스들을 분석을 해보면 국내외 금리가 역전됐다고 해서 우리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아졌다고 해서 외국인 자금들이 바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예, 상당 기간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그 움직임의 변화가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사실은 환율에 대한 기대가 변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령 해석을 해주시죠.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형성이 되면 네. 이제 국내외 금리 역전 효과와 맞물려서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빠져나가기 나가는군요. 시작합니다. 심지어 채권 자금까지도.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번 케이스는 국내외 금리 역전이 예상되고 있는데 환율 측면에서 원화 가치가 먼저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먼저 그러한 기대가 선반영돼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원화 약세 금융 채널 쪽에서 영향은 그렇게 나타날 것 같은데 실물 채널 쪽에서 저희가 과거에 경험하거나 기대했었던 효과는 뭐냐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우리 수출 기업들의 수출 제품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을 네. 거야. 덕을 볼 것이다라는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침체 우려까지도 나올 정도로 수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네. 우리 원화 가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글로벌 달러와 강세 속에서 주요 통화들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원화 가치보다 일본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물이나 교역 측면에서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이 높아지면서 우리 수출이 늘어서 우리 경금에 도움을 주는 채널의 효과는 사실은 과거보다 줄었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실은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금융 채널 쪽에서는 돈이 나갈 유인이 커졌고 실물 채널 쪽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그런 요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네네. 한국 시장의 메리트가 투자 메리트가 낮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러한 면에서 앞으로의 환율 움직임도 저희가 좀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과거와는 좀 봅니다. 달리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네, 잠깐 오늘 여기까지만 좀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자리를 모셔서 좀 더 얘기를 듣도록 할게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말씀을 못 듣게 된 거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사실 뭐 경기 침체 공포도 커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또 잡아야 된다는 아주 무거운 숙제를 같이 좀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앞으로 될지 또 자리를 저희가 마련해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한진 위원, 또 양준석 교수, 조용무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잭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